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날씨가 영하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한겨울 매서운 추위입니다. 굉장히 싸늘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추운 날씨보다 제 가슴을 더 차갑고 춥게 만든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깊숙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백원우 팀의 전직 특감 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울산에 왜 갔느냐?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질문을 받아야만 했었던 그가 왜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말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는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를 포함한 새로운 뉴스를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몹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원으로 활약했던 그가 이번 지난 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던 그가 왜 돌연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그의 아들이 명문대학교 입시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며 매우 기뻐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던 터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라고 주변인들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울산 갔다 온 전 백원우 팀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필 메모, 이른바 유서도 남겼는데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이 있었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도 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오늘 가장 큰 뉴스인데 상세히 얘기 나눠볼 텐데 백원우 별동대가 있었다라는 것도 어색한데 거기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지휘에 이 수사관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이 수사관에게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죠?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백원우 별동대 알려진 것처럼 창성동 3층에서 따로 홀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특감 반원은 5층에서 운영됐는데 왜 유독 이 백원우 별동대만 3층에서 비밀리에 운영됐을까 궁금합니다. 청민정 전 직원들은요. 아예 사무실도 달랐다. 비서실장의 별동대 거론된 2명은 친이청 팀이다라는 국회 증언과 배치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성동 3층에서 다른 특감 반원과 달리 이 백원우 별동대 2명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첩보 리스트 과연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은 누구에게 어디서 받은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은 유죄수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제 수사 초읽기. 오늘 한국일보의 제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청와대 강제 수사.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언가 증거를 포착하고 청와대의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자, 국회 한번 볼까요? 필리버스터 한국당의 선언으로 국회는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한국당 빼고 선거법 처리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타협의 국면을 넘어섰다라고 밝혔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게 다 민주당 탓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요. 오늘 국회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는 뒤로 하고 일단은 민식이법과 박용진 3법, 유치원 법안 먼저 통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박용진 의원 같은 소식파 국회의원의 발언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양당이 모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평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평양에 가 있는 서방 대사들에게 트위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서방 대사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북 간의 축구 경기 영상을 SNS에 올려서 이른바 폭로를 터뜨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서방 대사들은 평양의 일상생활을 SNS에 올리면서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 북한이 금지시켰다. 연말까지 미국과의 협상 성과가 급한 북한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SNS도 묶어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수출 또 추락. 우리 경제의 중추 신경 중 하나인 이 수출 또 추락했습니다. 12개월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14.3% 줄었다. 함께 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조리 마이너스. 수출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고 잘 팔아야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우리가 잘 사지도 못하고 잘 팔지도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3법의 창시자,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자,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혜원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자,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별동대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인데 이 날씨보다 더 춥게 제 마음을 만드는 게 이 소식이었습니다. 자, 특감반원 백원우 밑에서 이른바 별동대 활동을 해왔던 그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은요, 이미 청와대 파견 해제돼서 검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심적으로 괴로워했다.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그에게 전화 걸어서 뭘 물었던 겁니까? 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까? 오늘 이 문제 꼭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강제 수사입니다. 유재수 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의 강제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요, 겨울왕국입니다. 영화 겨울왕국2가 개봉했는데 그 겨울왕국보다 여의도 국회는 더 겨울왕국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은 뒤로 한 채 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뭔가 답답한 소식들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적폐 수사 때부터 따지자면 수사를 받거나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갔다라고 알려진 그 청와대에서는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의문의 죽음, 그 뒤에 얽힌 복잡한 이야기부터 오늘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 왜 했을까요? 자, 누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백원우 별동대원의 극단적 선택. 백원우 밑에 신설된 일명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A검찰 수사관. 다른 특감반원과 다른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왜
별동대를 거느리느냐, 이것도 말이 많은데 그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정말로 뜨거운 이슈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요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3시경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아직 검찰이 조사조차 못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거죠. 이 숨진 A 검찰 수사관은 누군지 살펴보시죠.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 전담조직 소속. 백원우 별동대 2명 중 1명이에요. 이른바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울산으로 직접 가서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수사 상황을 챙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입니다. 자, 그가 자필로 남긴 유서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가 유서에 과연 어떤 내용을 남겼을까?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과연 김기현 수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는 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을까요? 유서 내용 살펴보시죠. 자필 유서 중 윤석열에게 미안하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숨진 검찰 수사관 A씨는요, 검찰 내 정보통으로 분류되며 에이스로 통했다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 노무현 정부, MB 정부 때도 청와대에 파견됐던 에이스였다. 범죄 정보 관련 능력이 특출했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인물인데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A4 용지 9장 분량의 자필 메모, 이른바 유서를 남겼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아끼던 수사관 중 한 명이다. 지금 유재수 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 청와대 파견 해제되고 윤석열 총장이 아꼈던 그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단적 선택을 왜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의문을 한번 풀어야겠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함께 보시죠. 극단적 선택 외에 검찰 수사의 압박감을 느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숨진 검찰 수사관 A씨, 올 초 울산지검 조사 때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검찰에 이미 앞서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청와대 실장이 지난 29일 울산 갔다라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본인의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 청와대 민정실 연락을 자주 받았다라는 겁니다. A씨가 올해 2월 유재수 사건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를 했는데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락과 유재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주변에 고충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실에 요즘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았다. 유재수 관련 수사를 물어서 괴롭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 숨진 검찰 수사관 A씨는요,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다. 라고 청와대 연락을 요즘 받아왔던 그는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정아 전 대변인. 네. 종합해보면 이 숨진 A씨는 에이스였어요. 이른바 검찰 내에서 에이스. 청와대 파견을 3번이나 갈 정도로 에이스였고 현재는 검찰로 복귀해서 유재수와 관련된 과연 누가 유재수 씨를 무마시켰느냐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청와대 민정실에 연락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고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 그런데 이른바 김기현 청와대 수사 하명과 관련돼서 소환을 앞두고 목숨을 끊었다. 자, 이분의 죽음이 심상치 않은 이유죠? 아침에 저는 저 방송을 준비하러 오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방송을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칫 너무 흥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이분이 마침 요즘에 전 아들이 대학 면접을 봐서 너무 기뻐했다는 주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제 또래랑 뭐 바로 아래 언저리쯤 되는 것 같아서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공정이 뭔지,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해왔던 정의가 뭔지 요즘엔 다 헷갈리고요. 적폐가 뭔지, 어떤 게 적폐가 아닌지 다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A 수사관이 글쎄요, 백원우 비서관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조국 전 수석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본인의 목숨을, 그렇게 아끼는 가족을 놔두고 본인의 목숨을 던졌을까요? 앞서 쭉 나왔던 것처럼 여러 민정수석실의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혹여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폭풍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노영민 실장도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올바르게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본인이 부담을 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 판에 고래고기가 나오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오후에 주재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저런 선택을 했어요. 과연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왔던 청와대 공보관계자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곧 장례정차가 진행될 텐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조의를 표할지, 유가족을 위로할지,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그 장례식 가서 유가족 어떤 식으로 위로하며 어떤 말을 할지 저 똑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거 아무 일도 아니다. 단순 이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백원우 별동대가 직접 울산에 갔다라는 정황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러자 청와대는 그거는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내려간 거다. 김기현 수사랑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고 고래고기 때문인 일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저간에 있는 국민의 민심 동향 등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기 대해서 울산을 방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첩보를 울산청으로 이첩하게 되고 울산청에서는 무리하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서 무혐의로 드러났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당선됐던 사람이 송철호 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는 인사다라는 것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여기 대해서 그럼 과연 누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는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으로 집중이 되게 되는데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그냥 다 이첩했을 뿐이고 이것은 늘 해오던 관례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 그 첩보는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첩보의 진위는 무엇인가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에 따르면 단순하게 청와대로 전달돼 있던 첩보와는 다르게 첩보가 다시 한번 재수정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른바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적인 경로로 경찰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상당 부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었던 2명의 별동대원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2명의 별동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검사 출신 A 수사관에게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사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수반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내릴 수 있는 선택은 2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자니 내 직속 상관이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운영위에 출석했던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과는 점점 결이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청와대 그 당시 기재부 내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내부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건 본인에 대한 화살이 그대로 꽂히게 됐고 그 당시에 신재민 전 사무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도까지 갔던 그 뉴스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A 수사관은 왜 그에게 지금 청와대에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한 핵심 이유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민정실에서 그토록 많은 연락이 왔다는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경위로 그 연락을 취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 A 수사관의 안타까운 죽음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제 첫 번째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장영 교수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둘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 특히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면접도 앞두고 있던 때에 가장이자 아빠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상당히 괴로운데. 그렇죠. 네. 물론 극단적 선택 자체를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아니, 없겠습니다만 당연하죠.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좀 빌고 싶고요. 자, 청와대가 왜 네. 이분한테 전화를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좀 궁금해요. 앞서서 저희 자막에는 그동안의 이런저런 일들로 심적 부담이 뭐 컸다, 뭐 그러니까 다시 진술한 것을 번복하거나 해명해야 되는데 저는 심적 부담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도 분명히 일종의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예. 그 말이. 그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이미 어떠한 심적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죠. 이후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분이 다시 뭐 허위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명해야 될 상황은 이분이 만든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앞서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지금 청와대 뭐 민정실에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분명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진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진술 어떻게 할 것이 당연히 이 부분에 차후 진술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했을 때 이후의 파장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뭐 주변에 물론 주변 사람들의 취재 내용이라 이게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적인 부담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지금 100원을 결동대라는 데서 했던 일들이 합법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주변에 많이 토로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앞서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분이 워낙 특출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실을 파견 나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아마 이번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도 이분이 뭔가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관여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앞두고 조사를 한다면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이분 말대로 하면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느냐를 말했을 때 향후 파장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그 죽음 앞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묻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의 가족과 이분의 생명이죠. 근데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지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자, 변함민 변호사님.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이른바 검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정말로 청와대가 이른바 야당 정치인을 찍어서 하명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느냐 여부입니다. 즉,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불법적으로. 그 선거 개입 의혹에 이른바 100원의 별동대가 울산까지 가서 관여를 했느냐 여부를 윤석열 총장은 가장 밝히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숨진 이분이 유서 내용에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분이 바로 숨진 이분이었거든요. 결국 이분은 어떤 얘기도 검찰에게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뭐 불만의 기류로 이제 검찰이 지나치게 압박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라든가 이제 뭐 신재미 사무관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대 정권에 걸쳐 여러 차례 걸쳐서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같은 경우는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일은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찰 같은 경우라든가 풍문 수집, 첩보 같은 거는 예전에 국정원 아이오들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아이오를 없애겠다 해버렸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공직기관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민정수석에서 담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김태우 특감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일을 할 때 이건 예전에 우리가 안 하던 일이었는데 이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거를 막연했던 거죠. 이분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MB 정부 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안 하던 일들을 자꾸 시작을 하게 되고 안 하던 보고서를 만들게 되니까 부담을 느끼셨겠죠. 근데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이 나가서 먼저 한번 터뜨렸었죠. 근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이런 청와대가 이렇게 민간인 사찰 내지 비슷한 잘못된 일을 지시를 해서 내가 여기서 한 걸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남은 거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느니 여러 가지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만 들어갔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도 그분 김태우 전 특감반원처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뭔가 공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김태우처럼 남만 다 책임 가방을 메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럼 이게 결국 나를 희생자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다. 그럼 내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처럼 아마 더 세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청와대에서 잘못 지었다 얘기를 하더라도 벌써 노영민 비서실장 말이 달라지고 백원호 비서관도 말을 달리하고 있고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한 특감반원의 잘못된 일탈이었다. 그렇게 만들어보면 나 혼자 책임이라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님이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서 밀어붙이면 내가 희생양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남부 변호사님의 어떤 견해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그 유서 내용은 그런 의미일 것이다. 예. 자, 그렇군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포함해서 이른바 백원호의 별동대가 선거를 앞둔 그 민감한 시점에 왜 울산에 갔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물을 수가 없게 됐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노영민 실장의 해명이 논란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백원호 별동반원이 왜 이른바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이 일고 있었던 그 사건에 전후하여 울산에 갔느냐. 청와대 해명은 고래고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청와대 해명에 대한 야당과 전직 민정수직 관계자들의 의견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고래고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백원호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해명을 입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요. 고래고기 사건을 해결하러 갔든 울산시장 측근들 사건 경찰이 수사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챙기러 갔든지 간에 이들이 울산으로 간 것부터가 백원호 별동대가 울산 간 것부터가 직무 권한박 행위다. 고래고기 사건을 해결하러 갔어도 이 백원호 별동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 고래고기 때문에 백원호 별동대가 울산에 갔다라는 말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좋은 문구만으로 보면 고래고기랑 게 무슨 상관인가 좀 의아해들 하실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래포획 및 고래고기의 유통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고래를 일부러 사냥한, 포획한 것이 아니라 그물이나 뭐 정치망에 걸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울산이나 이쪽 인근에 가보면 고래고기를 어렵지 않게 파는 가게와 또 고래고기를 이렇게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래고기가 여러 남획 혹은 불법적인 포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여러 어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고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래고기가 친인척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고래고기를 둘러싼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저 시점에만 하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이렇게 보고 뭐 별다른 이게 특이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압수를 하고 검찰은 나눠주고 다시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검경 간에. 이때 울산 지역의 경찰 수장이 누구냐면 지금 말 많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을 상당히 공격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쨌든 청와대 민정실은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와대 직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현장에 내려갔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 노영민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답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고래고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혹시 청와대가 했느냐 이 문제잖아요. 야당 현직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불법 혐의 이런 것 등등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고래고기 때문에 그 현장에 특감반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청와대 DNA에는 사찰이라는 DNA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이니만큼 이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또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저는 청와대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전직 청와대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그렇게 입장 밝히시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모든 의혹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정화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여쭤볼 텐데 청와대 특감 반원이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라인은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위를 관리하는 건데 울산에서 고래고기 갈등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오래 진행해서 3년 전에 고래고기 취재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전직 정부에서 그랬을 때 특감 반원이 울산까지 내려갑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서의 고래고기 유통은 굉장히 오래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 갈등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이거는 국무총리실에 넘기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비서관이나 아니면 농수산 관련한 비서관실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맞아요. 왜 민정수석실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 민정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에서 이걸 나가서 정리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영민 실장이 무슨 고민을 통해 가지고 고래고기 건으로 저 특감반 A 수사관이 울산에 갔다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시간 똑같은 운영위에서 이 건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시장 건 관련해서 그리고 특감반 활동 관련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건 관련해서 그리고 아주 오래된 김태우 전 수사관 건 관련해서 노영민 실장은 여태도 아직도 청와대가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여태 청와대가 조사 중일까?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말씀하신 게 고래고기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좀 청와대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떳떳하게 일을 한 거라면 국민 앞에 대놓고 똑똑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지 왜 뭘 감추려고 해서 결국에는 이런 수사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국민들이 웬 고래고기라고 외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좀 투명하게 일을 하면 되죠. 왜 자꾸 이렇게 돌아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청와대 해명을 믿고 싶어도 일단 고래고기 사건은 굉장히 박정화 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해먹은 이슈라는 것. 제가 3년 전 먹거리 엑스파일 취재할 때도 이런 문제 있었다는 거고 청와대 해명을 믿고 싶어도 두 번째 만약에 정말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이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갔었다면 이 수사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검찰 수사 가서도 고래고기 때문에 갔습니다. 말하면 그만인데 아들이 대학 면접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청와대 해명을 믿고 싶어도. 이 부분을 좀 누가 해소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변호사님. 고래고기가 이제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한 문제가 됐던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박영진 의원님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근데 민정수석의 직제를 보게 되면요. 민정수석 비서관 산하에는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4개의 부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민정비서관이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고래고기처럼 그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됐던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법무라든가 공직기강 쪽에서 다루는 게 맞게 되겠죠. 그럼 정말 청와대에서 이 단순한 고래고기 이슈가 아니라 이 이슈 자체가 검경 수사권의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면 민정이 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이나 법무비서관 쪽 사람이 내려갔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 생뚱맞게 민정비서관의 친인척 관리팀이 내려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살펴봤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채널A의 홍보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A 홍보국 직원이 나는 채널A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원이 사장의 명령을 받고 먹거리 엑스파일에 들어가서 나 오늘도 취재하겠다 해서 어디 공격 들어가가지고 나 채널A에 담당하는 사람인데 취재로 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말이 될 것 같아요? 출입처에서 당신 채널A 뭡니까? 저 채널A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인데요. 근데 왜 취재를 해요? 당신이 기자예요? 채널A니까 뭐 취재하면 왜 안 돼요? 그게 말이 될까요? 같은 이해가 말이다. 안 가는 거죠, 저는. 차라리 김弁박사님 네. 일각에서는 뭔가 백원호 민정라인에서 울산에 간 것을 해명은 해야 되고 해명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울산 고래고기가 나온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워낙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갈등에 대한 핵심의 하나 이슈였기 때문에 아니, 검경 갈등이 그것뿐이었나요 어디? 그렇긴 합니다만 황운하 울산 청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울산 고래고기에 대한 환부 사건이 또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밝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고 하니 지금 현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얘기했던 건 받았던 첩보를 단순하게 이첩했을 뿐이고 황운하 울산청장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사건 그대로 우리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수사했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첩보를 통해서 청와대에 내려온 게 아니라 울산에 있었던 내용들을 청와대로 올리고 그 청와대에 있는 게 다시 내려와서 기획, 하명, 찍어내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깊게 의심하고 있는 인사들이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비서관실에 별동, 특별 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인사가 울산에 내려가서 현지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이러한 것들을 받침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서도 청와대로 울산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했던 꽤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갔다는 것 사실 하나가 규명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파장이 너무나 큰 터라 이걸 어떻게 이 청와대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 갔다면 이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까? 이분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돼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코멘트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 입장도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 애도를 표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코멘트할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일각에서는요.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압박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검찰 수사로 탓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고 오늘 동아일보에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차 못했는데 과연 청와대 입장처럼 검찰의 수사 압박 때문에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로 하고서 저희가 관련된 이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모든 핵심은 결국은 이 백원우가 쥐고 있다. 백원우 팀이 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건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서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른바 백원우가 건넸다는 김기현 첩보 문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쥐고 흔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한번 여러분도 다시 보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 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울산청 단위의 수사 역량으로 일선 부서 실무 라인에서 이 수사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든 뭐든 그런 관계없이 있는 결대로 수사를 종결을 하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오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건넸다는 김기현 첩보를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 받아서 흔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이 뉴스를 취재한 한 매체는 며칠 전 박범계 의원에게 이와 같은 문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모른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서 지금 이 매체는 그것도 논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 박정아 대변인 보세요. 혹시 조선일보인데 오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지역에서 뭔가 작성된 러프한 김기현 첩보를 민주당이 이른바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해서 청와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건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작년 3월 법사위에서 이 문건을 흔든 거거든요. 즉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김기현 작전을 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 문건을 작년 3월 흔들었던 박범계 의원께서 며칠 전에 취재를 했더니 전혀 나는 그런 문건 본 적도 없고 청와대와 협의한 적도 없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3월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저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문건의 형태만 확인해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울산에 있던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건이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던 건설업자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도 보내고 청와대에도 문건을 보내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은 그렇게 들어온 제보를 아무 손 대지 않고 바로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겼고 박경철 비서관은 이거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확인돼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박범계 의원이 흔들었다는 저 제보 문건과 검찰이 갖고 있다는 박경철 비서관으로부터 경찰청에 넘어갔다는 이 문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운명을 달리한 A 수사관이 그 문건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넘어갔다는 저 문건만 확인이 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그 특수했던 특감반에서 이 문서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공해서 경찰청에 넘겼는지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그 문건만 나오면 바로 확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아무래도 여당 의원님이니까 좀 어렵지만 제가 해명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개예요. 러프한 김기현 첩보가 박범계 의원한테도 갔고 청와대 백원우에게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경찰에게 지시된 문건은 굉장히 매끈하게 잘 정리된 문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보고서 형식으로 누가 매끈하게 잘 정리했는가가 지금 관건인데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가 한 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백원우 별동대가 이거를 매끈하게 정리해서 경찰한테 압박한 건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박범계 의원이 저걸 왜 흔들었느냐 어디서 받았느냐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 박범계 의원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국민들도 이전 정부에서 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어 왔었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철저한 그 수사 그리고 혹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문건 이제 어떤 문건을 흔들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약간 죄송스럽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그 문건을 흔드는데요. 그 문건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건을 흔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 본인이 원래 주장하는 내용과 좀 다른 것들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건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다 저거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문서,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좀 투서를 한 내용, 그 내용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저는 별 이상할 건 없다. 왜냐하면 그 투서가 뭐 어디든 전달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당은 모든 민원을 다 접수해서 본인 의원실에서 당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실로 또 이렇게 보냅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적폐청산위원회 혹은 각종 특별위원회에 이걸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알아볼 수 있는지를 이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그거를 언급한 거라고 그러면 하등에 이상한 것이 없고요. 예. 김진영 거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 문서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찰에 간 문서가 다른 문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걸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 하소연만 한 문서면 그거 자체로는 사실은 이걸 좀 확인해 보세요라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그 정리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그 정리를 한 기관 혹은 개인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그냥 내가 했는데요. 워낙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첩을 하려고 그런다면 고스란히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요거는 저희 권한을 벗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된 거라면 저는 이걸 굳이 숨기거나 또 뭐 은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의도로 그 문서를 편집했는지 혹은 뭐 손을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빨리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과연 청와대가 단순히 이첩한 사건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정치 인사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것이냐 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오늘 동아일보가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송철호 시장,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시장의 측근과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벌였던 황운하 청장이 수차례 접촉을 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3건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겁니다.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경찰청장이 왜 접촉을 했을까? 그 내용 살펴보시죠. 자, 이것도 또 하나의 퍼즐이 나온 거예요. 송철호 측근과 황운하 청장이 수차례 접촉. 송철호 측근 유 씨와 지역 인사가 지방선거 당시 녹음 파일 3건을 남겼는데 그걸 검찰이 입수했어요. 녹음 파일 속에는 송철호 측근과 황운하 청장이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나옵니다. 먼저 송철호 측근 유 씨가 통화한 내용이에요. 2017년 9월부터 김기현 수사했다더라. 야, 이거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로 간다. 자, 보세요. 송철호 측근 유 씨의 통화 내용대로라면 송철호 시장 측은 이미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고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로만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기현 수사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간다. 그리고요, 이 녹취에는 송철호, 황운하 회동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송철호, 황운하, 이 두 사람이 2017년 9월 처음 만났고 3개월 뒤 송철호가 밥 한 끼 사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서 삼계탕을 먹었다더라. 굉장히 두 사람이 친밀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대로라면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보고서를 경찰청에 하달하기 한 달 전에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이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수상한 통화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弁박사님. 네.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이첩이라면 거기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이 왜 만나며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울산 경찰은 김기현 사건으로 간다라는 걸 상대 후보인 송철호 대통령의 측근 측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는 거죠. 지금 야권에서 의심하기로는 애당초부터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내려올 때부터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금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건데요. 여기에서 송철호 시장의 측근 유모 씨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측근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에 송철호 시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인사라고 합니다. 선거 치러보신 분들 좀 계시지만 여기서 선대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자기와의 친분 관계들을 고민한다면 여기 녹취 파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건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2017년 9월 달에 이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운하 총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 위에서 보고 이첩 받은 대로 누가 이첩한 건지도 모르고 있고 그대로 수사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아서 전달하고 건넸다라는 건 2017년 10월 그때는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건넸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따르면 수많은 첩보가 이첩된 것이 아니라 딱 밀봉된 봉투에 줘서 줬던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정식 공문 처리하지 않고 건넸던 것은 딱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박형철 비서관이 얘기해요. 그렇게 10월 달에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내려가게 된 건 12월입니다. 그때 9월 달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첩보 보고서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고 하는 첩보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발 뉴스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보냈는지에 대한 원천 소스 추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로서 이첩이 됐던 사건들을 일사불란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과 호용호지한다는 송철호 현 시장과 이 당시에 황운하 총장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들 정황들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 녹취 파일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여권 인사가 울산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권 인사에게 이 유 씨라고 하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 황 청장 잘 챙겨주라고 했는데 이 인사가 엄지손가락을 펴면서 대통령이 챙긴다고 했다. 이런 대통령이 황운하 경찰청장을 챙긴다라고 여권 인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까지 통화 내용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송철호 시장 선거 유세할 때 보면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크 잡고 유세하면서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 사람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 그 정도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사인데 이런 일들이 파닥에 벌어지고 있었고 여기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경 수사권의 핵심적인 얘기를 현 정부와 같은 결을 유지하게 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인사 자리를 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선거로 출마하겠다까지 얘기가 막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통화 기록들을 바탕으로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일사천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여권의 핵심 인사가 울산에 와서 이 같은 얘기를 나눴는지도 하나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이첩이라면 왜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시장과 야당 인사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를 벌였던 수장 황운하 청장이 삼계탕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지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그냥 단순한 경찰의 첩보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던 거라면 송철호 시장하고 황운하 청장이 만나서 삼계탕 먹고 여권 인사가 내려와서 황운하 엄지척 대통령이 챙기다라는 얘기를 왜 울산에서 하고 백원우의 특감 반원이 왜 울산까지 내려가냐. 이게 단순 이첩이라면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왜 만나요? 왜 삼계탕 왜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과 관련되느냐 그들의 회동이 그거 이전에 지방청 경찰청장과 선거 후보자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무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측근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역시 계속 우연히 겹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죠. 만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어떤 첩보 문건이 청와대 측에 전달이 됐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앞서서 과연 이게 그 당시에 첩보를 그러니까 혹은 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사업가가 의뢰를 했던 그 내용이 다 이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청와대 측에서 내려온 문건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업가가 제출한 문제에는 이런저런 비리들이 있습니다라는 것 하나였었고 사업 관련해서 김기현 전 시장과 측근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비위에 관한 내용이었었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내려왔던 내용에는 거기 플러스 울산 지역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울산에 대한 민심이라든지 울산의 지역 상황이라든지 뭐 김기현 시장이 다른 어떤
측근들의 가족들의 내용까지 다 추가된 내용이 싹 정리돼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명히 누군가 개인의 어떤 비리에 대한 첩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조금 더 큰 정보력을 가진 기관에서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게 과연 청와대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세력들이냐, 백원우 뭐 특별 기동대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코멘트를 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 사망 관련돼서도 그렇고 관련돼서도. 이건 역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가 예를 들어 알았으면 알고 이렇게 방조했으면 역시 청와대가 화살을 맞을 만한 중요한 사건인 것이고, 몰랐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국정농단 아니에요. 청와대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청와대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정농단일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금 뭐 너무 여러 사건들이 갑자기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만 수사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딱 더 묻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빨리 넘어가라고 그래서. 박정환 대변인. 네. 그 청와대 나오시고 지난 이 울산시장 선거 때 당시에 제주지사 선거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 부시장 출신이셨으니까 제주에 계셨잖아요. 혹시 그때, 이게 울산시장 그때 같은 쯤이잖아요. 그때 뭐 여권 인사가 지역에 내려왔다는 둥, 아니면 뭐 여권 후보가 지역의 경찰청장과 이렇게 만나서 회동을 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둥의 비슷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지역인 제주에서?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의 의미에 저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은 게, 이게 민정비서관실 단순한 차원이냐 아니면 민주당까지 섞이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우리 뭐 정권마다 다 다르겠지만 청와대 근무할 때 저도 저런 첩보 제보 뭐 이런 거 얼핏 봤는데, 보통 제보 문건에다가 소위 말하는 딱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저게 가공이 돼서 내려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얘기할게요. 저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는 바람에 작년 지방선거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 제주도가 몇 달 선거 도와주고 왔는데요. 제가 2월 중순경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이건 다 설입니다. 소문이고. 예. 아니,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 같이 생긴 사람이 며칠씩 제주도를 와갖고 겨울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확인 안 됐지만. 확인 안 된 건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고, 지금 너 요즘 보지만 청와대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평일날 와가지고 며칠씩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건 아닌가. 오늘 아침 보도 보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뭘 개입을 했다는 설이 있는 게 꼭 경남, 창원 뭐 이뿐만 아니라, 저는 혹시 야권 단체장이 있는 모든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에 관한 것도 저는 검찰이 조사를 좀 해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한 그런 소문설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강제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유죄수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유죄수 수사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죄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검은 손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친문실세 천경득 선임행정관의 이름이 오늘 나왔어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인사 담당이죠.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이 반장, 그 유재수 씨 관련해서 청와대 특감 있잖아, 감찰, 그것 좀 멈춰줘 라고 요청을 했다 라는 진술을 최근 검찰이 확보한다는 겁니다. 천경득 행정관은 유재수와 단톡방에도 이름이 나오죠. 자, 이인걸 특감반장이 직접 진술했어요. 천경득 행정관이 2017년 말에 식사점에 만난 자리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천경득 행정관이 직접 나한테 따로 밥 먹자라고 불러서 나갔더니 유재수 수사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천경득 행정관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 이인걸 반장, 이 반장, 그 PR을 구분하지 못하냐,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변환 변호사님, 여기서 청와대 친문실세라고 불리는 천경득 행정관이 왜 나오며, 천경득 행정관은
왜 멀쩡히 수사 잘하고 있는 이인걸 특감반장 불러서 유재수 감찰 멈추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고래고기 사건도 그렇고 그냥 거의 직무범위 구분 없이 자신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월권하면서 뭐 업무 범위를 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몇 가지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 감찰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하명수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 하명수사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첩보를 잊혀뺐던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청와대에서 물론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한계가 있겠죠. 과거 선례처럼 연풍문에서 어떤 자료 목록을 제출하고 그 자료를 받아오는 식으로 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그럼 청와대에 제출된 첩보를 한번 다 제출해라. 그리고 그 첩보를 그 어떤 기간에 내려보냈는지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내려보냈는지 서류 한번 달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겠죠. 그럼 다른 자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뭔가 법률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가공이 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첩보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그걸 보고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천경대 행정관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의 진술은 어떤 식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뭐 그러면 소명할 만한 어떤 다른 정도 있느냐 그런 식으로 강조해서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경도 선임행정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병민 박사님. 야 네. 피하 구분을 못하냐. 유재수는 아군이니까 감찰하지 말라. 특감반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직접 이긴 거면. 아군 중에 핵심 아군은 나랑 가까이서 텔레그램도 하고 수시로 인사 관련된 소통하는 사람을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금융위 관련된 인사들을 이 청경특 행정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등과 수시로 소통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현 정권 실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 감찰이 진행되니 이를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청경특 행정관 좀 이름이 낯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한 경중의 무게와는 달리 담쟁이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을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요. 알죠.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선거에 나갔지만 결국 안타깝게 낙선하게 됩니다. 그때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조직이 담증이 포럼인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사기도 합니다. 그 당시 담증이 포럼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 중에 현 정부의 승승장구했던 인사들 서훈 국정원장, 송영무 장관, 도종환 전 장관, 김수현 수석, 박수현 대변인, 김영배 비서관, 탁현민 행정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데 본인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건 어찌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의 검증 등을 거친 직접 담당하게 되는 라인들이 있는 건데 이걸 거친 외부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깊이 있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현재 청와대에 방문해서 이른바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 카드를 현재 검토 중일 것 같은데 불가피할 것 같아요. 청경도 행정관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이게요. 박 전 대표님 청와대 계시지만 그냥 청경도 행정관 개인 일탈이다. 또 청와대에서는 이런 해명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총무행정관이 무슨 개인 권한으로 특감반장을 불러서 너 피하 구분 못하냐라고 면박 주면서 유재수라는 거물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청와대 자체가 검은 손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최소한 청와대 전체 중에 어느 특정 부분에 정말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이너서클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 청경특 행정관은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이게 숨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도 특감반장인 이인걸 반장이 그 존재를 모를 정도로 너 피하 구분도 못하냐고 면박을 받을 정도로 숨어있는 실세였는데 여 청경특 행정관도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보통 앞에 드러나 있는 비서관들은 이 특히나 인사 같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투서나 제보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고 몰래 숨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숨은 그림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너서클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지 좀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가 뭔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 청와대 안에서 그리고 몇몇 이너서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3번째 뉴스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4번째 이슈입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청와대 비의혹에 맞서서 국회도 상당히 냉랭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선거법을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치고 통과하겠다라는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아예 국회 본회의를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양당 모두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죽여! 이거 사람을 죽여! 선거법을 왜 밀어줘? 너희들은 민주당을 죽이고 있어! 대한민국을 죽였잖아! 사람을 죽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죽였잖아! 민주당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한국당 둘 다 좀 한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법, 이 선거의 룰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나머지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어서 한국당은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합법적인 의사 진행 연기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든지 민식이법 같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방금과 같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감정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법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용진법을 만든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 국면에 뭔가 제안을 지금 하나 하셔서 또 주목받고 있는데 공수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는 일단은 뒤로 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이나 박용진 3법 같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일단은 우선 통과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국회의 도리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한 법인 민식이법과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에 이견이 없는 민식이법도 있고요. 또 법에 이견이 있는 유치원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절차에 따라서 330일 동안 이 논의를 어쨌든 숙려기간을 거쳐왔고, 또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을 해서 발목을 잡겠다 하더라도 그게 이 국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회기가 있고요. 그 회기가 끝나게 되면 자동 종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임시회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다른 법들에 우선해서 민생 관련 법안,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사장이 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고, 그 본회의에서 어쨌든 199개 법안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는 그 50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시고 주도하신 법안입니다. 당연히 그냥 의례적으로 하듯이 본회의에서 찬반 묻고 표결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줄 알았고요. 마지막에 혹시 걸리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유치원 3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허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와, 정정당당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99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뒤에 국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낸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까지 다 발목을 잡냐, 민식이법 그리고 유치원 3법도 다 이렇게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냐, 이러면 국회가 끝나고 한 8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 먹으면서 100일 지나면 사람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 330일이나 지났는데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이걸 국회로 보겠어요, 사람으로 보겠어요? 저는 정말 실망했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경원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정정당당하게 수정안 내고 토론하자고요. 국민들 앞에서 필리버스터로 괜히 시간 끌지 마시고 330일이면 충분히 끌었고요. 봄이 3번이나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물론 박용진 의원의 제안에도 저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김弁박사님, 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필리버스터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민주당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자체를 뭐 불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박용진 의원대로 민식이법하고 박용진 3법 통과는 본회의만 열자라고 해놓고 민주당이 결국 공수처랑 선거법을 후두둑 통과시키지는 않을까. 네. 그걸 지금 한국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실에가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30일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묵힐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을 이런 방식으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고요. 여야가 합의된 채로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겨울왕국에서 그 겨울왕국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순간들은 바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선택에 좀 달려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교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학교 4인방 함께 보시죠.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운하 전 청장,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한 시위대의 사진, 그리고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의 뉴스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사건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시 울산청장 황운하 청장.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경찰청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 청장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라며 불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경찰청의 명퇴 불허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상황이 된 거죠. 황 청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라면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그걸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세상만 시끄럽게 하고 그동안 수사를 왜 안 했어요, 그럼? 자, 본인이 진행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히려 송인택 울산지검장 부임 후 노골적인 검찰의 수사 방해로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라며 오히려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때 그 김기현 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초로 상대 후보와 만나서 삼계탕 먹고 여러 번 만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황 청장이 좀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이 전 조금 듣기 불편하네요. 왜 갑자기 끄집어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마치 또 검찰개혁과 일맥상통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이 부당하게 지금 총선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강제적인 어떤 잘못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듣기에는 나도 그때 그런 일 당했는데 이럴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두 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 말이 맞죠. 늦은 수사는 없어요. 오히려 그럼 왜 1년 6개월 전 안 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는 게 맞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처럼 무혐의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거 좀 잘못된 수사 아니었다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정황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좀 겸허하게 수사를 좀 받아들이고 협조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지금 몇 달째 거의 반년째 다루고 있는 뭐 조국, 유재수, 뭐 이번에 뭐 백원우 등등등등 왜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주변인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목숨을 끊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 주인공들이 당당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전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황운하 청장님께서는 일단 좀 자중하시고 수사 결과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하프는 김의겸 전 대변인입니다. 오랜만에 나왔군요.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사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 전 대변인이 1년 4개월 만에 흑석동 집을 팔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밝히면서 개인적 명예도 소중했다. 당시 아내 탓을 한 건 졸렬했다라고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서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 집을 팔고 남은 차익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집을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5억에서 10억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집을 팔겠다고 나선 현 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둔 시기라는 점, 김 전 대변인 고향이 전북 군산에서 혹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네. 집을 팔고 5억에서 10억 차익을 기부하겠다. 그때 나의 발언은 졸렬했다. 사실상 그때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했다 시인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자신이 결국 투기를 하지 않았었고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만큼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부한다. 따라서 나는 전혀 이게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라는 진정성을 좀 내보이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절도를 하거나 사기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가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5천만 원을 뺏어간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거 안 되겠다 해서 5천만 원을 갖다 줘도 그건 나중에 피해 변적이 됐다 해서 이 사람한테 형량을 정할 때 찬자가스의 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이 이미 죄를 지면 없어지진 않아요. 좀 김기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분이 계셨던 자리에서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세 차익을 기부한다고 해서 그 당시 행동 자체도 다 정당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앞을, 네 번째 앞을 연이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측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과 적폐 한국당 해체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며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진행, 주한 미국 대사관 쪽을 향해 신발과 물병을 던져서 경찰이 세우던 버스를 넘어서 대사관 건물로 날아들었는데 결국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횃불 수십여 개의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 경찰이 횃불은 시위 허가 물품이 아니다라며 횃불을 끌 것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횃불을 한 곳에 모아서 대형 횃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최자와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수시간에 걸쳐 불법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단 한 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서 경찰 바깥에서는 경찰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이 대낮 주택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외국인 남성을 제압해서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범행 현장 인근 자택에 있던 에이톤은 20대 피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술에 취한 30대 외국인 영어 강사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 그만하라고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톤은 유단자는 아니지만 의경으로 복무할 때 주치폭력에 대응했던 경험을 살렸다고 설명했는데 에이톤의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자분이 엄청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어요. 외국 분이면서 영어로 욕을 막 하면서 저한테 이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많이 당황했죠. 저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멈추게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사람 옷을 붙잡고 엎어치기를 하고 제압을 하고 있었죠. 경찰이 올 때까지. 경찰은 외국인 남성 A씨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톤이 성폭행 미수범을 붙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에이톤을 향해서 시민 영웅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육군 병장 현역 만기제대 출신이지만 한국 남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총 다룰 줄 알죠. 업어치기 같은 거 그냥 할 줄 알죠. 군대 다녀와야 됩니다.